어, 누나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준아, 조용히 해. 근데 진짜예요. 할아버지랑도 똑같아요. 한겨울 골목길에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우는 손수레 앞에서 호두과자를 뒤집다 손을 멈췄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꼬마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저기, 뭐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지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지만 꼬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는 아이를 찾다가 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며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걸까요? 왜 저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걸까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우연한 만남이 한지우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좋은 일과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지우를 바라보다가 아이의 손을 잡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는 남자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우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도 호두과자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주머니 속 돈을 만지작거리며 지우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호두과자 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그 틀은 지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지우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은혜고아원. 그곳에서 20살까지 살았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건 3살 때부터였습니다. 그 전의 일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왜 고아원에 오게 됐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장 선생님은 가끔 지우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우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내 가족이 널 찾으러 올 거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선생님들께 칭찬받고 조용히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대학은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원장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선생님은 지우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한테 줄 게 별로 없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지우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방 서랍에 호두과자 틀이 있어. 낡았지만 아직 쓸만할 거야. 그걸로 장사를 해봐. 내가 어릴 적에 제일 좋아하던 게 호두과자였잖니. 호두과자요? 그래. 넌 다른 애들이 사탕을 좋아할 때도 호두과자만 찾았어. 꼭 누가 자주 사줬던 것처럼 말이야. 선생님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걸로 꼭 행복해지렴. 약속해. 네, 선생님. 약속할게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우는 선생님의 유품인 호두과자 틀을 받았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고 여기저기 그을음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두과자 만드는 법을 몰라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팥소를 넣고 호두를 올리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반죽이 타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어느새 지우는 능숙하게 호두과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설탕과 버터를 섞었습니다. 팥소를 정성껏 만들고 호두를 하나하나 골라 올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호두과자를 손수레에 싣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지우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호두과자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호두과자를 팔며 지우는 가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제일 좋아하던 게 호두과자였잖니. 3살 전의 기억은 없는데 왜 호두과자를 좋아했을까요? 혹시 누군가 자주 사줬던 걸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그 꼬마와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을 바라봤을까요? 지우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이상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꼬마는 나타났습니다. 누나, 호두과자 주세요. 명품 코트를 입은 꼬마 민준이 손수레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갓 구운 호두과자를 종이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여기요. 조심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누나, 정말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준이 호두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또다시 그 말을 했습니다. 지우는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닮은 거겠죠. 우연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누나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보셔야 합니다. 네. 민주는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며 차에 올랐습니다. 고급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우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주는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호두과자를 샀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고마워요, 민준아. 하지만 누나는 바빠서. 우리 집 엄청 커요.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있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자기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호의는 고마웠지만 그런 세계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손수레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고급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첫날 봤던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준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 아들 민준이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귀여운 아이더라고요. 준혁은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우는 자꾸만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지우예요. 한지우.
준혁이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기, 제가 연락처를 드려도 될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준혁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부회장 한준혁.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이라면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부회장님이세요? 네. 민준이가 자꾸 이곳에 오고 싶어 해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괜찮아요. 그냥 호두과자나 파는 사람이에요. 부회장님 같은 분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왜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여자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뭔가 해주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냥 민준이가 좋아해서요. 아이가 매일 이곳 이야기를 합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네요. 하지만 전 부자들의 세계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지우가 손수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함을 지우의 손에 살짝 쥐어주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말로 언제든요. 그는 차에 올라탔고 세단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손 안의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과 직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준혁? 똑같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손수레를 밀었습니다. 부자들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지우는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우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지우, 호두과자 좋아하지?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한태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두과자 가게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민준은 그 여자의 얼굴을 정성껏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누나 정말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준이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은 아직 그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이상한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들은 요즘 자주 멍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우아한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 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부인, 준혁과 지우의 어머니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요즘 이상한 곳을 자꾸 간다던데요? 서연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호두과자 가게라고 하더군. 아이가 좋아하니 그냥 두게. 하지만 위생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길거리 음식은 괜찮아. 준혁이도 확인했으니까. 회장은 짧게 대답하고 서류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호두과자 파는 여자 조사해봐요. 이름부터 뭐든지 다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흘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지우, 27세, 은혜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 신원 미상이고 3살 때 고아원에 입소했다고 합니다. 고아원? 서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네.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호두과자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빚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나이가 27살? 네, 사모님.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5년 전 그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건넨 사진을 본 순간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한태준 회장을 빼닮았습니다. 아니, 준혁과도 닮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사진을 구겨버렸습니다. 당장 만나야겠어요. 다음 날 저녁 지우가 손수레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한지우 씨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민준이한테서 멀리 떨어지세요. 서연이가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손수레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떨어지며 돈다발이 흘러나왔습니다. 500만 원 있어요. 이거 갖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우리 손자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지우는 황당해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그냥 손님으로 온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아 출신이 재벌 손자한테 접근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돈? 신분 상승? 다 보여요.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없다고요? 그럼 왜 매일 우리 손자한테 호두과자를 팔아요? 왜 부회장 명함을 받아요? 민준이가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명함을 쓴 적도 없어요. 지우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비웃었습니다. 아직 때를 기다리는 거겠죠. 언제 써먹을까 하고.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지우가 봉투를 집어 서연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일이나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오면 호두과자를 팔고 안 오면 다른 손님을 받을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거절이에요.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지우는 손수레를 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이는 그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차에 올라탄 서연이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강하게 나가야겠어요. 그 여자 주변을 조사하세요. 약점이 있을 거예요. 고아원 친구든 빚이든 뭐든 찾아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자리를 위협하려고? 절대 그럴 순 없어. 그녀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밤 사고 현장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 서연이는 그 아이를 병원이 아닌 먼 곳의 고아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오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우를 멀리 보낼 것입니다. 한편 지우는 원룸으로 돌아와 호두과자 틀을 닦았습니다. 오늘 만난 그 여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밖 어둠 속에서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걸까요? 왜 자꾸 25년 전 그날이 떠오르는 걸까요? 비 오는 밤, 교통사고, 그리고 사라진 동생. 준혁은 그때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4살 된 동생 지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불에 탔고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타버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25년 동안. 하지만 만약 지우가 살아있다면?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밀 보장이 확실합니까? 네, 걱정 마십시오. 결과는 의뢰인에게만 전달됩니다. 며칠 전 준혁은 민준과 함께 호두과자 가게에 들렀습니다. 지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낡은 가방에서 헤어브러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침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이 답답함을, 이 그리움을 설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사무실에 앉아 메일함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5번, 10번, 20번.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준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대상 한준혁 의뢰인 한지우 피검사자. 관계 분석 남매관계 확률 99.99%. 준혁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살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거리에서 호두과자를 팔며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재벌인데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알려야 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출력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한태준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오자 안경을 벗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버지. 앉으세요. 준혁의 심각한 표정에
회장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러나? 먼저 앉으셔야 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열어보세요. 회장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읽어내려가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가 살아있다는 건가? 네, 아버지. 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호두과자 파는 그 여자가 내 딸이라는 거냐? 네. DNA 검사 결과가 99.99%입니다. 지우는 살아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우야, 내 딸 지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내 딸이 혼자 살았다는 거냐? 아버지, 고아원에서, 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호두과자를 팔면서 회장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내 딸을 지키지도 못하고.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더 철저히 찾았어야 했어. 시신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어. 회장은 주먹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잖습니까? 지우를 데려옵시다. 데려와? 과연 지우가 날 아버지라고 받아줄까? 회장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25년 동안 찾지 않은 아버지를. 그래도 진실은 말씀드려야 합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한태준, 돌아가신 부인, 어린 준혁, 그리고 4살 된 꼬마 지우. 지우는 아버지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장 가세. 지우를 데려와. 네, 아버지. 준혁이 문을 나서려는데 회장이 불렀습니다. 준혁아. 네. 고맙다. 동생을 찾아줘서.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호두과자 가게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지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이 심각하자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둘은 가까운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관계 분석 남매 관계 확률 99.99%.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은 제 동생입니다. 한지우. 2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제 동생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고아예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 오빠가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카 민준이도요. 민준이가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맞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지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수예요.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99.99%는 확실합니다. 그럼 왜 25년 동안 날 찾지 않았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당신을 찾지 못했어요. 차가 완전히 불탔고 경찰도 사망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고아원에 간 거죠? 그건 저희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집으로 갑시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뭐라고요? 전 안 갈 거예요. 당신들 집에.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DNA가 전부가 아니에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인 건 아니에요. 지우 씨, 25년 동안 절 버렸잖아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는 같아요. 전 혼자 컸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재벌 딸이라고?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녀는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을 찾았지만 가족을 되찾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우는 사흘 동안 호두과자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관계 분석 남매 관계 확률 99.99%.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왜 25년이나 걸린 걸까요?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밤들, 아무도 입양 가지 않을 때의 외로움, 추운 겨울거리에서 호두과자를 팔며 동상 걸렸던 손,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넷째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노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우 씨, 저 한준혁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긴 침묵 끝에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뭘 더 원하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1시간만, 아니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갈게요. 여긴 제 집이에요. 지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대한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68층짜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꼭대기를 바라봤습니다. 저 위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낳은 사람이. 로비로 들어서자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6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지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 준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왔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65세의 그는 흰 머리였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위엄 대신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지우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그는 한 걸음 다가갔지만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25년 만에 그 말밖에 못하세요? 할 말이 너무 많다. 하지만 다 변명처럼 들릴 것 같구나.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너와 내 어머니는 비 오는 밤에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 내가 늦게 퇴근해서 함께 가지 못했지.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길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어. 차가 전복됐고 불이 났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넌 보이지 않았어. 차 안을 다 뒤졌지만 내 시신은 없었어. 경찰은 완전히 타버렸다고 했어. 하지만 난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찾았어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찾았지. 몇 년을 찾았어.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병원과 고아원을 뒤졌어. 그런데 왜 못 찾았죠? 누군가 너를 숨긴 것 같아. 회장이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 널 데려갔어. 병원이 아닌 고아원으로. 우리가 찾지 못하게. 누가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조사 중이야. 회장은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또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우야,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 27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그래도 난 내 아버지야. DNA가 전부는 아니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한지우예요. 고아원 출신의 호두과자 파는 여자예요. 재벌 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당신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날 버렸잖아요. 25년 동안 전 혼자였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25년이 지워지나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추운 겨울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밤들, 아무도 입양 가지 않을 때의 외로움, 먹을 게 없어서 굶었던 날들. 그게 다 지워져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외롭지만 그래도 제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지우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날 찾지 마세요. 전 한지우로 살 거예요. 지우야. 회장이 불렀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내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 회장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날부터 회장은 멀리서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지우가 호두과자를 만들 때, 저녁 지우가 손수레를 정리할 때, 회장의 차는 항상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다가가지 않으세요? 저 아이가 원하지 않잖아. 난 그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회장은 차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추운 겨울
호두과자를 파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아이였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지우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자. 억지로 데려올 순 없어.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지우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서연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 여자를 다른 도시로 보내세요. 돈을 얼마든지 줘도 좋아요. 하지만 사모님 지난번에도 거절했는데. 그럼 협박하세요. 약점을 잡으세요. 뭐든 해서 저 여자를 이 도시에서 내보내야 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준혁이 이미 모든 걸 알아내고 있다는 것을. 준혁은 25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모든 것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CCTV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영상이었지만 경찰서 증거 보관소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오래된 테이프가 도착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비 오는 밤 한 대의 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차는 사고 현장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는 서연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이는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아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4살 된 지우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울고 있는 지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준혁은 곧바로 그날의 기록을 더 찾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기록, 주유소 CCTV,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서연이의 차는 사고 당일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지방 도시로 갔습니다. 바로 은혜고아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고아원이었지만 근처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날이요? 기억나죠? 비 오는 밤에 고급차 한 대가 왔어요.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내렸죠. 그 여자 얼굴 기억하세요? 준혁이 서연이 사진을 보여주자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아이를 두고 가면서 돈을 많이 냈다고 들었어요. 준혁은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CCTV 영상, 통행 기록, 증인 진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한지우, 입소일 25년 전 그날 밤. 후원자 익명.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준혁은 증거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갔습니다. 아버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2장 넘기면서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서연이가 지우를 발견하고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더 있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이는 그때 아버지께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우연을 가장에 만났죠. 그리고 2년 후 결혼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냐? 네. 지우가 살아있으면 상속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우를 없앤 겁니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불러오라. 30분 후 서연이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하지만 회장과 준혁의 표정을 보고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앉으시죠, 서연이 씨.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25년 전요? 무슨 교통사고 현장이요. 준혁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밤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 딸을 발견했군요. 그런데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고아원에 버렸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증거가 다 있습니다. 통행 기록, 증인 진술, 고아원 입소 기록,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준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정합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우를 고아원에 데려갔습니다. 왜?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내 딸을 숨긴 거요?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오래전부터요.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죠.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지우가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 게 기회였다고? 아니요. 지우는 멀쩡했어요. 상처 하나 없이 울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돌아오면 당신 곁에 제 자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감히.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망쳐놓고 25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기죄, 사기혼, 그리고 재산 취득 사기로 고소될 겁니다. 안 돼요. 제발,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재산 분할? 한 푼도 없습니다. 당신이 받을 건 형량뿐이에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나가. 회장의 고함에 서연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경비가 들어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이는 끌려가듯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거대한 저택에서 단 한 개의 가방만 들고 나왔습니다. 명품 옷도 보석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서연이는 저택을 돌아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택시를 타고 떠나는 서연이의 얼굴에는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한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지. 내 아버지.
준혁아, 자네가 가서 전해주게. 난 아직 그 아이 얼굴을 볼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그 결과 내 딸은 25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지우의 호두과자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지우는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뭔데요? 진실을 찾았습니다. 25년 전 당신을 고아원에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죠? 서연이입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요. 준혁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증인 진술, 모든 것을. 지우는 말없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재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상속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요.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네요. 그 여자는 이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우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좀 편해지는 것 같네요. 지우 씨. 하지만 제 대답은 여전히 같아요. 지우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전 여전히 한지우로 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요.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함 한 장을 놓고 떠났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작은 카페가 생겼습니다. 지우의 호두과자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호두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호두과자 틀로 정성껏 구워내는 모습은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 이모. 학교를 마친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꼬마는 여전히 호두과자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우리 민준이. 지우가 각 구운 호두과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준은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모 호두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하나 더 줄까? 네. 민준은 호두과자를 들고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먹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회장은 손자와 함께 호두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딸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재벌 딸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 앉아 호두과자를 샀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지우도 회장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회장이 호두과자 반죽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은 지우가 회장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우야.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일 저녁에 집에서 식사 어떠냐? 준혁이도 오고 민준이도 있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딸. 그 한마디에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혁이 들렀습니다. 오늘도 다 팔았네요? 네, 오빠. 덕분에 장사 잘 됐어요. 지우는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 올 거죠? 네. 갈게요. 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요즘 주방장한테 지우 좋아하는 음식 배우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지우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 준혁, 민준, 그리고 지우.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재벌 상속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저택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우는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뛰어나왔습니다. 지우 이모, 기다렸어요. 우리 민준이 보고 싶었어.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회장과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라, 지우야.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네. 지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 2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식사합시다. 회장의 말에 모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지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